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본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세계 최고 석학들조차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한 나라. 왜 유독 한국인만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한 외국인이 직접 겪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그 충격적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지금도 가끔 그 냄새가 납니다. 인천공항 특유의 냄새. 차갑고 깔끔하고 뭔가 쫓기는 듯한 냄새.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제 이름은 엘리즈 로랑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나고 자랐고 글로벌 스마트시티 컨설팅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한 지 8개가 됐어요. 32이라는 나이에 유럽과 북미 12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거쳤습니다. 나름 자신 있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숫자가 곧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대해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대기업과 협업했을 때 저는 제대로 당했어요. 새벽 2시에 메시지가 왔고 회의는 밤 10시에 잡혔고 피드백은 하루 만에 요구됐죠. 유럽식 기준으로는 명백한 착취였어요. 저는 그 협업을 조기 종료하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한국 프로젝트는 안 한다고 속으로 결심하면서요. 그런데 그해 겨울 본사 임원 리처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 신도시 스마트시티 통합 구축 프로젝트였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최우선 과제였고 현장 총괄 분석가로 제가 지정됐죠.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절했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설득했어요. 저는 또 거절했죠. 결국 리처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엘리즈,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달랐어요. 파리 공항과 비교해서도, 도쿄와 비교해서도 확실히 달랐죠. 그냥 빠른 게 아니었어요. 다들 어딘가로 반드시 가야 하는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공항 안내 표지판은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교통편 연결은 거의 자동이었고 짐 수취 시간은 제가 경험한 어느 공항보다 짧았죠. 공항 자체가 거대한 기계 같았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이 모든 효율이 저한테는 압박으로 느껴졌거든요. 숨 쉴 틈이 없다는 생각, 이 나라에 오면 항상 드는 생각이었어요. 서울로 이동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이어폰을 꽂고 파리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또 왔어, 그 나라에. 친구가 웃음 이모지를 보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숨 쉴 틈이 없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브리핑은 오전 8시에 시작됐습니다. 박준혁 씨가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글을 한눈에 읽었어요. 40대 중반, 눈 아래 짙은 그늘, 양복은 깔끔하지만 소매 끝이 살짝 닳아 있었죠. 오래 일한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봤어요. 전체 프로젝트 로드맵이었는데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 눈이 끝점에서 멈췄어요. 21일이었습니다. 잠깐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게 전체 일정인가요? 박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본사에서 받은 계획서에는 90일이었는데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90일 계획이 맞아요. 그중 실제 구현은 21일입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이 규모의 통합 구축 작업은 최소 2달이에요. 데이터 정합성 검토만 해도 2주가 필요했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는지요? 박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현재 투입 인원 18명이라고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준혁 씨의 마지막 말은 짧았어요.
일정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고 오늘 오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 너머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차 있는 빌딩들, 그 아래 움직이는 사람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후 2시부터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에 압도됐어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즉시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없었어요. 한숨이 없었어요. 심지어 표정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낮게 말을 붙인 동료 개발자. 김도윤 씨는 모니터 2개를 동시에 켜놓고 코드를 짜면서 저한테 웃어 보였어요. 지금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제가 물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래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 자연스러움이 무서웠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팀원 절반이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건 집단적 광기야.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자꾸 걸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니까요. 뭔가 이상하면 일단 수집하고 패턴을 찾는 게 제 습관이에요. 오전 회의부터 이상했습니다. 한지수 씨와 김도윤 씨가 인터페이스 설계를 놓고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한지수 씨는 자기 안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씨가 중재했지만 팽팽했어요. 분위기가 꽤 날카로웠죠. 저는 파리 사무실이라면 이 정도면 냉전 돌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두 사람이 나란히 밥을 먹었습니다. 회의 때와 완전히 다른 얼굴로요. 한지수 씨가 김도윤 씨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그가 답하고 둘이 웃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까 그 싸움은 어디 갔죠? 한지수 씨 옆에 앉은 동료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일 얘기랑 사람 얘기는 따로래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녁에 또 다른 장면이 있었어요. 야근 중이었는데 갑자기 팀원 한 명이 다른 사람 자리로 갔습니다. 자기 담당 아닌 파트의 오류를 같이 잡아주는 거였어요. 자발적으로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봤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그 팀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뭘요? 자기 일도 아닌 걸 왜 도와주는 거냐고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막히면 우리 전체가 막히거든요.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논리인가 문화인가 아니면 그냥 몸에 밴 습관인가. 구분이 안 됐어요. 가장 이해 안 됐던 건 김도윤 씨였습니다. 가장 실력 있는 개발자였어요. 자기 파트 작업을 가장 빨리 끝내면서 막히는 사람한테 자발적으로 가서 도왔습니다. 효율 계산을 하면 그게 자기한테 손해인데 그는 그런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우리는 협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 업무 범위 안에서요. 누군가 내 범위를 넘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일단 상사한테 확인하고 보상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죠.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왜 싸우면서 서로를 살리지?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썼어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야근이 길어지던 날이었어요. 저와 김도윤 씨만 사무실에 남았을 때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릴 때요. 아버지가 사업 다 날렸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가 모니터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IMF 때였어요. 저 10살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가구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울었고 아버지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은 날도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힘든 거구나 했죠.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멈추면 끝이었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경제 지표로만 알고 있던 그 사건이 이 사람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늦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김도윤 씨의 전화였어요. 그가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그가 가방을 챙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려다 멈췄어요. 내일 새벽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가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저는 참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가세요. 내가 할게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말한 건지도 몰랐는데 다들 알았습니다. 한지수 씨가 병원 근처 숙박을 알아봤고 다른 팀원이 병원비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았어요. 박준혁 씨는 김도윤 씨 파트를 팀 전체가 나눠서 처리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아무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멈칫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건 관계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요. 10사흘째 되던 오전이었습니다. 21일 일정 중 절반을 넘긴 시점이었어요. 경보가 울렸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교통신호 제어 일부와 통신 허브 연결이 끊겼습니다. 해당 구역 신호등 제어권이 수동으로 넘어갔고 교통 흐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연결 오류가 번지면 인접구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씨에게 달려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이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시를 내리기 전에 이미 사무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씨가 말하기 전에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로 바로 갔습니다. 교통 데이터 담당은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열었고 통신 파트는 연결 복구 경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부서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굳어버렸어요. 경악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보고 라인이 돌아가요. 담당자 확인, 책임 소재 확인, 그 다음 대응 방향 논의. 그게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복구에 걸린 시간은 42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계산해 봤는데 유럽 기준 이 규모의 시스템 오류는 최소 2~3시간이에요. 그것도 전문 대응팀이 있을 때요. 여기서는 그게 20일 일짜리 프로젝트 한복판에서 9명이 42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저는 복구가 완료된 화면을 보면서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 한지수 씨가 서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지수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뭘 해야 하는지.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참 맴돌았습니다. 이건 조직이 아니야.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생명체다. 16째 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분석을 시작했어요. 데이터 분석가니까요. 제가 2주 동안 관찰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 자발적 협력 빈도, 오류 대응 시간,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 패턴. 전부 수치로 바꿨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명확했어요. 이 팀의 자발적 협력 행동 발생 빈도는 제가 유럽에서 봐온 팀들의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오류 대응 속도는 3배 빠르고 의사결정에서 실행까지의 시간 차이는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개인당 업무 산출량은 유럽 최고 수준 팀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교육인가? 아니에요. 교육으로는 이 수준의 자발성이 안 나와요. 시스템인가? 아니에요. 지시 체계가 아닌 자발적 움직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뭐지? 저는 결국 그 단어에 도달했습니다. 문화적 유전자.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몸에 새겨진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계산하지 않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협력이 당연했고 희생이 전제였고 속도가 생존이었어요. 그게 개인의 성격이 아니었어요. 팀 전체에 흐르는 뭔가였습니다. 그날 프로젝트 주요 모듈이 완성됐습니다. 21일 일정 중 16째 날이었어요. 남은 닷새가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팀 전체에 말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짧고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이건 설계된 게 아니에요. 이건 진화한 거야.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썼습니다. 프로젝트 최종 보고가 있던 날 본사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리처드 임원이 20분 늦게 접속했어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프로젝트 방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1일 일정, 자발적 초과 업무 등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리처드가 계속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일하면 안 됩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에요. 이걸 다른 지역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리처드. 잠깐요. 모두가 저를 봤어요. 리처드가 멈췄습니다. 저는 말을 골랐어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착취라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팀에서 두 주를 보내면서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누구도 강요받지 않았어요. 누구도 억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였고 서로를 살렸어요. 저는 그걸 유럽에서 본 적 없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문화는 번아웃을 유발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건 시스템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리처드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당신들은 이걸 겪어본 적 없잖아요. 화면 너머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변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놀라웠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팀 전체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어요. 거창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음료 들고 둔치에 앉은 게 전부였어요. 저는 한강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넓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흘렀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저렇게 소란스러운데 강은 그냥 제 속도로 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을 것 같은 느낌으로요. 김도윤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좀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엘리즈 씨, 한국이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조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많이 이해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 나라를 효율에 중독된 나라라고 봤습니다.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주가 지나고 나니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이 나라는 완벽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전쟁을 겪고 다 잃고 또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남은 방식이 몸에 새겨진 거였어요. 빠른 건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서로 돕는 건 계산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본사에 연장 요청을 보냈어요.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배울 것이 있다고만 했어요. 리처드가 의외라는 듯 답장을 보냈지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한강이 그날도 흘렀습니다. 수천 년을 흘렀을 강이었어요. 이 나라의 역사처럼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이 강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